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신호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초고 성능 S3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최적화 달성하기인데요. 혹시 온프렘에서 대용량 S3 클러스터를 구축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참 괴로운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단계적으로 나갔거든요. 1페타짜리 구축했다가 3페타짜리 구축했다가 지금 10페타, 20페타짜리 준비하다가 이제 20페타 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30페타로 늘어나고 이런 상황을 이제 겪고 있었고요. 지금 한 5년 된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고생한 게 한 5년 정도 됐고요.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저희 회사에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입니다.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상용 저희가 ECS라는 델 스토리지를 쓰고 있거든요. 델 ECS 스토리지를 쓰고 있었는데 한 2021년, 2020년, 21년 이쯤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돈은 없는데 데이터는 저장을 해야 되고 플랫폼 돌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오픈소스로 클러스터 구축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한 30페타까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로 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 호기심,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이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작은 사이즈면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의 전사 통합 S3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운영을 했을 때 진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다 책임을 지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진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중간 검증 과정들,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했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많은 시련을 겪었겠죠.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의심하는 버릇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하둡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하둡 개발하면서도 많은 의심을 적용을 해서 좋은 클러스터를 만들었었는데 S3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목표를 이제 S3 클러스터 초고성능이라는 목표를 잡았었는데요. 수치를 보시면 무시무시합니다. 21.8 테비바이트 퍼 세컨드거든요. 이게 어디서 들었냐면 상하이 출장을 갔더니 상하이에 지구에서 제일 무지막지한 S3 클러스터를 만들어 놨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상하이 메가팩토리, 테슬라 메가팩토리가 엑사바이트 규모의 S3를 구축을 했는데 이 정도 스루풋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마무시하죠. 21.8 테비바이트 퍼 세컨드라는 거는 사실 지금도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스루풋이고요. 이 정도 스루풋을 컨트롤한다라는 게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 궁극적인 목표를 잡은 영역이고요. 한 3년 내에는 이 정도까지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3를 분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 자료에 넣었던 내용들은 지금 한 24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빡빡합니다. 35분 내에 발표하기 굉장히 빡빡한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바틀렉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오버헤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자체의 오버헤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사실 이 테스트 하느라 한 4년 허비했어요. 허비했다기보다는 한 4년 정도 계속 발전을 시켜왔거든요. 발전을 시켜와서 결론을 낸 내용을 오늘 장표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방목 구간 제거.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 네트워크를 처음 배우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S나트, D나트죠. 구조적으로 기본적인 플라넷이든 칼리코든 뭐든 기본적인 CNI를 설치를 하게 되면 쿠버네티스 서비스들은 S나트, D나트를 겪게 됩니다. 그 S나트, D나트를 완전히 없앤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였고요. 실리움 eBPF 베이스로 완전히 없앤 형태로 쿠버네티스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메쉬를 적용을 했고 ECMP를 적용을 했고 익스터널 트래픽 팔리시는 로컬로 적용을 해서 넥스트홉을 제거한 그런, 사실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교재라든지 매뉴얼에 나오지 않는 형태의 CNI 구성이고요. 사실 여기까지 합치면 뭐냐면 요즘 미국에서 많이 구축하고 있는 AI 워크로드를 위한 고성능 스토리지 아키텍처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스토리지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 아키텍처는 동일하거든요. 스몰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고성능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 최적화해야 되고 네트워크 최적화해야 되고 S3 퍼포먼스를 위한 여러 가지 튜닝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지금 제가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80만 건의 빅데이터 에드워 쿼리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ETL 테이블 10,000개인데 이게 시간 단위 아니면은 분 단위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스파크 잡들이 10,000개씩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 실시간 데이터를 위한 처리, 그리고 파일들, 비정형 데이터들 적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십 개의 AI 서비스들을 연동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스루풋과 레이턴시는 정말 중요한 목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3를 구축을 할 때 저는 이제 기존에 저희 쪽에 하둡을 구축을 해서 대규모 하둡 클러스터 한 15페타짜리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한 15페타짜리 하둡 클러스터는 베어메탈이에요. 이 베어메탈 베이스로 S3를 갈까 아니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올릴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올려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에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S나 D나트라든지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병목 이런 것 때문에 쿠버네티스 네트워크가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베어메탈보다 더 효율적인 아키텍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쿠버네티스 위에서. 그걸 달성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베어메탈보다 더 효과적인 성능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둡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물리노드의 하둡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잘하면 한 85% 정도의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물리노드의 한 85% 정도가 하둡이 가지는 거의 궁극적인 성능이 한 90%가 거의 궁극적인 성능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쿠버네티스의 eBPF 베이스로 처리를 하면 95% 이상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드웨어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컨테이너 레이어가 올라가 있는 쿠버네티스에서의 통신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주요 내용들을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eBPF를 써야 되고요. 꼭 써야 되고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꼭 써야 되고 네이티브 라우팅도 꼭 써야 됩니다. 네이티브 라우팅을 쓴다라는 얘기는 L2 네트워크가 단절이 되는 상황이고, 단절된 L2 네트워크를 스위치단에서 BGP 베이스로 브로드캐스팅해서 광고를 해서 L2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여러 실리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쿠버네티스에 포함된 튜닝 포인트들을 최적화하게 되는 그런 어떤 강점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베어메탈에서는 이런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베이스로 S3를 선택을 했다, 아키텍처를 선택을 했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제 S3 오픈 소스 베이스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 고민하는 게 아파치 오존, 그 다음에 셰프, 미나이오 이런 형태 많이 알려져 있는 오픈 소스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셰프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셰프는 저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써봤었거든요. 써봤는데 정말 치를 떠는 이 락스DB의 병목 때문에 무조건 얘는 제외였습니다. 근데 다시 검증을 해봤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키만 말씀을 드리면, 셰프는 내부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레이어가 너무 많아요. 레이어가 많기 때문에 이 레이어들이 유저 스페이스까지 타면서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패킷을 커널 레벨에서 처리하기 어렵고, 유저 스페이스로 다 태워가지고 메모리를 다 태우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의 성능을 뽑아낼 수가 없고, 100%가 아니라
정말 튜닝 잘 하면 한 65%에서 70% 정도 물리 노드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떤 요즘의 워크로드의 성향에 맞게 실시간으로 스몰 파일들이 많이 입출력이 되는 경우에 심각한 성능 지연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물론 셰프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VM용이나 아니면은 블락 스토리지용으로 아니면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범용 스토리지로서의 셰프는 매우 훌륭한 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제가 하고 있는 레이크하우스라든지 AI 워크로드용 고성능 S3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고성능 S3용으로 적합한 미나이오를 선택을 했고, 이유는 얘는 정말 심플해요. 심플하다는 이유가 그냥 도커 실행을 하든 아니면은 좀 제대로 설치를 해서 보더라도 바이너리가 하나거든요. 하나의 바이너리만 올라가고 프로세서 별로 없어요. 그냥 미나이오 테넌트 하나 올라가고 그 밑에 다이렉트 PV라는 CSI 드라이버 하나 올라가고 그 밑에 바로 물리디스크 들어가요. 물리디스크 XFS 파일 시스템 바로 핸들링 하거든요. 중간 캐칭이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간결하고 유지보수해야 하는 포인트들이 작아지고 내부 아키텍처를 파악하기에 용이합니다. 대신 CSI 드라이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대신 그건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허들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우 간결한 구조이고 고성능을 내기 적합하고 병목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설을 가지고 선점을 했었고, 처음부터 이렇게 막 몇십 페타짜리 대규모로 구축을 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 450테라짜리로 구축을 했었고, 그 다음에 1페타짜리 구축했었고, 그 다음에 한 3페타짜리 구축을 해가지고 한 2년 버텼어요. 2년 굉장히 잘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4, 5페타짜리 구축을 했고, 단계적으로 계속 넘어갔거든요. 단계적으로 넘어가면서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계속 해결하면서 지금은 20페타짜리 만들고 바로 30페타짜리로 이어가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계별로 스케일 아웃이 되는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어떤 튜닝 포인트들 그리고 구조를 아키텍처를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S3 구축에 필요한 고민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6가지를 적었는데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고성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하죠. 개발자가 혼자 하기에도 애매하고요. 네트워크 담당자가 하기에도 또 애매해요. 그렇다고 쿠버네티스만 하는 사람이 하기에도 또 애매하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서 컴퓨터 공학 전공을 매우 충실하게 잘 해서 이 전공 필수 과목들이잖아요, 다. 전공 필수 과목들을 매우 충실하게 잘한 개발자가 덤비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닥뜨려야 될 트러블 슈팅 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네트워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개발자는 볼 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트워크 이슈가 생기더라도 개발자는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을 하고 문제가 뭔지를 추적해낼 수가 있어요. 다만 장비 레벨, 뭐 시스코 스위치 레벨의 어떤 설정이라든지 이런 건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개발자는 어쨌든 근원적인 학문의 이론을 가지고 덤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역으로 올라왔을 때 소프트웨어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쉽지 않아요. 이 상황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택들을 다 컨트롤 해야 되는 거는 개발자가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만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프트웨어 디파인, 미나이어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이긴 한데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소프트웨어로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네트워크 기저에 깔려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구조가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우리가 쓰는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리 쿠버네티스를 잘 만들고 그 위에 서비스를 잘 딜리버리 한다고 한들 의미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네트워크 성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설계를 처음부터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설계만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뭐 한 세월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S3 관점에서 필요한 키워드만 이제 집어놨어요.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을 할 때 뭐 요즘은 다 스파인 리프 구조를 쓰고 있는데 스파인 리프라는 용어 안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그다음에 노스 사우스 트래픽을 분리를 한다. 이 분리를 한다라는 거는 네트워크 구조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 S3 클러스터를 돌릴 장비를 구입을 할 때도 이거에 맞춰 가지고 스위치를 대응할 수 있는 NIC랑 NIC 포트 개수 그다음에 드라이버 정보까지 NIC 제조사 정보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눅스 커널이 업데이트 될 때 네트워크 스택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사실 개발자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우리가 써야 되는 CNI나 아니면 CNI 어떤 RC 안에 아니면 개발자들 얘기하고 있는 슬랙 채널들 참여해가지고 계속 봐야 되거든요. 계속 볼 때마다 좋아져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딴 얘기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CNI 기술들이 앞으로 더 많이 고속화가 될 텐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이제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는 장비에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기준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스트 웨스트 노스 사우스는 무조건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S3 특히 미나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레이셔 코딩이라고 하죠. 이레이셔 코딩을 페리티 베이스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8 플러스 3, 뭐 10 플러스 3, 뭐 이런 형태로 이레이셔 코딩을 처리를 하는데 얘 통신은 이스트 웨스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클라이언트 앱들이 요청을 할 때는 노스 사우스가 되는 거죠. 그럼 노스 사우스는 또 클러스터 간 통신이 되는 구조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병목이 안 생기게 할 거냐, 어떻게 최대 분산도를 유지를 하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막 백지 클러스터, 백지 NIC 써가지고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을 백지 베이스로 클러스터 묶어가지고 다 작업을 해놨는데 정작 S3 외부에서 들어오는 놈이 한 놈밖에 엔드포인트 하나의 어떤 병목을 가지고 있는 특정 파드를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그 파드 대역폭밖에 안 나오겠죠. 예, 그 파드 대역폭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S3가 느리다라고 하는 부분에 기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약이 생겨요. 그 구조, 네트워크 구조 때문에. 그러면 그 구조를 다 풀어낼 수 있는 토폴로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토폴로지에는 당연히 밴드위스라든지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노드를 구성하는 이 노드들이 데이터 센터 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레이턴시든 뭐 핑을 때려가지고 전체 노드 곱하기 노드를 해가지고 노드 간에 레이턴시가 어떻게 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파악된 것 기준으로 이레슈 코딩에 대한 스케줄링도 배치를 해야 되고요. 배치된 놈들끼리도 어떻게 이걸 페이로버를 처리를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 로케이션이라든지 뭐 스파인 스위치를 안 타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치 패브릭 같은 구조를 써서 리프 스위치 간의 통신을 하는 이런 구조도 설계를 해야 되고요. TOR을 어떻게 배치를 할지, NIC의 버전이나 드라이버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역시 있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L2 네트워크 간의 통신, CNI로 구성되어 있는 개별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간의 통신을 어떻게 할 거냐. 오버레이일 경우에는 큰 문제 없죠. 왜냐하면 오버레이가 가상 네트워크를 잡아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오버레이는 부하가 발생하죠. 그러면 고성능 컨셉에 맞지 않습니다. 고성능으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이티브 형태의 라우팅을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이티브 라우팅을 지원한다라는 얘기는 독립적인 L2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독립적인 L2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이 L2 네트워크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BGP 광고하는 방식이 스위치에 적용이 돼야 되고 쿠버네티스 CNI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S3처럼 멀티 분산으로 하나의 노드로 엔드포인트를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구성되어 있는 모든 클러스터 노드가 외부로부터의 요청을 분산 처리할 수 있게 하려면은 L2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패킷에 대한 ECMP 부분도 설정이 돼서 분산 엔드포인트 접점을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술적인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완성이 돼야 되는 거고 네트워크를 쿠버네티스 개발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S3 개발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 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저희 내부에 쓰고 있는 장표를 넣었는데요.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랑 노스 사우스 트래픽을 별도의 스위치 레이어에서 따로 처리를 한다. 이게 중요하다.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이거 어차피 제가 파일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내부 검토를 받아서 파일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다 공유되어 있는 거니까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키워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좀 화면으로 보니까 약간 흐린데 이런 OS 커널 튜닝 옵션, 옛날에는 되게 이런 게 민감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좋은 오픈소스다라고 하면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튠드 옵션 모아가지고 제공을 해요.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튠드 옵션 모아가지고 제가 쓰고 있는 것들 그냥 리스트업 한 거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튠드 옵션이 나왔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옵션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S3 개발하는 사람들 아니면 서비스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옵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클러스터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레이크하우스 쓰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한 13,000명 되거든요. 1,000명 쓸 때의 설정, 2,000명 썼을 때의 설정, 5,000명 쓸 때의 설정, 10,000명 쓸 때의 설정 다 달라져요. 그리고 1페타일 때 설정, 5페타일 때 설정, 10페타일 때 설정, 20페타일 때 설정 다 달라져요. 근데 이게 교차가 돼요. 데이터 사이즈의 크기, 사용자의 크기만큼 교차가 돼가지고 설정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운영을 하다가 특이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가 안 외우고 있으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챗GPT에 넣어도 사실 그렇게 고급 상황에 대한 답변은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고급 개발자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다 외우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S3이기 때문에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리눅스 커널 6.8 이상을 무조건 쓰셔야 돼요. 특히 이제 고성능 S3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NVMe나 SSD 디스크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FS 스트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6.8 커널 이하 버전의 FS 스트림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효율적이에요. Erase before write 구조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혹시 S3 제품 운영해 보신 분들은 느끼실 테지만 모든 S3 제품들이 데이터가 쌓였을 때 심각한 장애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다 쌓아놓고 블록 영역을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지우기 시작하거든요. 추가가 들어왔을 때. 근데 지울 때 그 프리하는 영역이 하나씩 지워요. 단위가 되게 작아요. 단위가 되게 작기 때문에 이걸 지우면서 이제 디스카드를 해가지고 날리는데, 디스카드하고 날리고 라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되게 CPU 집약적이에요. CPU 집약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페타짜리 S3 클러스터를 썼는데 한 800테라 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급격히 성능이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게 원인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리눅스 커널에 그게 청크 단위로 처리하는 게 커널 6.8 이상부터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드햇 쓰시는 분은 레드햇 10, 그 다음에 우분투 쓰시는 분은 2402 버전, 2404 버전 2404.02 버전 이후부터는 이 FS 스트림을 걸어서 스케줄링을 하게 되면 청크 단위로 미리미리 이 쌓여있는 블락을 프리하고 디스카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나이오 같은 경우는 XFS 파일 시스템을 꼭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NVMe 쪽 SSD 스케줄러, IO 스케줄러와 XFS랑 딱 맞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MQ 데드라인 스케줄러를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써야지 레이턴시 확보가 100%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 절감한다고 CPU를 하나짜리를 쓰면은 또 난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노드당 디스크 20개, NVMe 20개 넣었거든요. 7.68테라짜리 20장 넣었는데 그 노드당 150테라인데 20장인데 PCI 익스프레스 젠4일 거잖아요. 젠4인데 CPU 세대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CPU가 4세대다, 인텔 제온 사파이어 라피드다 그러면 젠4거든요. 젠4는 PCI 익스프레스 레인이 코어당 6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NVMe 같은 경우에 CPU 레인을 그 디스크 하나당 4개씩 쓰거든요. 그럼 20장이면 80 레인이 필요해요. 거기 플러스 뭐 그래픽 카드 레인,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누마로 잡히는 코어 레인 뭐 이런 것 잡히면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NVMe 레이턴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누마 쪽에 스케줄링 매핑이랑 로커라가 꼭 필요하거든요. 한 놈 코어 한 놈당 디스크 한 장씩 잡혀야 되었고, 그래서 비용 아낀다라고 해서 S3 스토리지 뭐 CPU 얼마 안 쓰겠지라고 해서 소켓을 하나만 쓰면은 낭패를 봅니다. 무조건 소켓 2개를 쓰셔야 되고요. 하나 쓰시고 싶으면 AMD CPU 쓰시면 됩니다. AMD는 그 지금 에픽 같은 경우에는 CPU당 최소 128개의 레인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걸 꼭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누마까지는 간단하게 뭐 언급만 해놨는데, 누마 어웨어 스케줄링을 써야지 디스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쿠버네티스가 나왔습니다. 벌써 25분이 지났는데 사실 쿠버네티스는 크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쿠버네티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거는 레드햇에서 제공한 이미지거든요. 사용자가 크리에이트 디플로이먼트를 하나 했을 때 발생하는 내부 구조인데, 간단히 보면 뭐 한 15가지의 이 라인이 보이는데요. 이 모든 걸 의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 쿠버네티스를 대규모로 운영한다라는 거는 이 15개, 사실 15개가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엔진엑스 프록시라도 들어있으면은 구간의 프록시들을 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구간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구간별 TCP 정보들, 커넥션 정보들 다 달라질 테고요. 구간별 레이턴시 다를 테고요. 구간에 있는 서비스별 QPS 다를 테고요. 스루풋 다를 테고요. 그걸 모든 구간에 대한 핸들링을 우리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내는지를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 베이스로 S3를 올렸을 때 우리 S3가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수치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큐블렛, 그러니까 노드에 있는 큐블렛이 뭐 API 서버랑 통신할 때 로드 밸런싱을 어떻게 할 거며, 그 안에 로드 밸런스 알고리즘은 진짜 라운드 로빈이 맞냐, 뭐 이런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라운드 로빈이 맞냐라고 따져봤을 때 33%대 33대 3대 3, 33%, 33%, 33% 이게 진짜 맞냐라는 것도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서비스를 거의 뭐 장비를 무한정 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임계치에 거의 까딱까딱 거리면서 서비스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로드 밸런싱이 IP 테이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IP 테이블 일단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반땡하죠. 50% 날라가죠. 그 다음에 나머지 50%에서 25% 떼가지고 또 로드 밸런싱 하죠. 이렇게 되면 33%씩 안 맞춰져요. 그러면 스큐가 생기거든요. API 서버에 스큐가 생기는데 우리는 API 서버당 한 놈당 QPS를 예를 들어서 5,000으로 잡아놨다 했는데 뭐 10%만 차이 나더라도 5,000에서 10%면 500이잖아요. 그러면 5,000만큼 한 4,800은 버텨야 되는데 4,500이 돼버렸어요. QPS가. 그럼 지연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지연 때문에 나머지 서비스들도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대규모 서비스는 매우 크리티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D도 마찬가지고, 뭐 페일오버 정책들도, 그러면 어떤 노드에서 페일오버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미리 다 검증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코어 DNS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드 로컬 DNS를 썼는데 노드 로컬 DNS의 QPS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레이턴시는 얼마인지, 미리세컨드인지 마이크로세컨드인지, 대기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캐시 미스가 났을 때 코어 DNS로부터 받아오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코어 DNS로부터 DNS 서버로 갔을 때는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엔닷으로 인해서 이 오토패스를 얼마만큼 줄여줄 것인지, 그 다음에 응답 코드나 캐시 히트율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엔드포인트 슬라이스를 쓰고 있는지, 누가 엔드포인트 안에다가 대규모의 그 엔드포인트 자체를 리스트업을 많이 해놨는지, 옛날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라도 구멍이 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번에는 쿠버네티스 외부 통신 방식입니다. 쿠버네티스 안으로 들어왔을 때 SNAT, DNA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클라이언트 상에 뭐 엔진엑스 프록시 같은 걸 넣어가지고 클라이언트 로드 밸런싱을 할 거냐, 아니면은 실리움 EBFF 베이스로 XDP로
커널 드라이브 레벨에서 로드 밸런싱을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외부에 L4를 물리 L4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할 거냐, 리눅스의 LVS 안에 있는 IPVS에다가 원격지에 있는 리모트 IP를 넣어 가지고 클라이언트 리눅스 베이스의 클라이언트 로드 밸런싱을 할 거냐, 아니면은 쿠버네티스의 원격지 쿠버네티스 파드에 사이드카를 넣어 가지고 사이드카에서 프록시 형태로 리모트에 있는 엔드포인트를 로드 밸런싱 할 거냐, 이런 다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기서 이제 최선의 안은 저는 eBPF 베이스에 고속의 XDP를 쓰는 것이 무조건 최고이고, L2 베이스에서는 ECMP를 가지고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쿠베 버너를 같은 툴을 쓰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들이 쭉 나오는 거죠. 수치 한 번으로 결정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수치가 나왔다라는 건 이 수치를 넘어섰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서 최적의 값을 도출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두 번 테스트로 도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서비스가 변경이 될 때마다, 사용자가 늘어날 때마다, 스케일이 커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런 값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해가지고 병목점을 없앨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NI는 제가 지금 네트워크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eBPF 베이스로 하셔야 되고, 실리움 매뉴얼을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안 외우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티브 라우팅 아까 언급을 드렸죠. 네이티브 라우팅은 오버레이 대비 get은 2.9, put은 19.7, 레이턴시는 3%대에서 25.7%,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이티브 라우팅은 고성능에서 필수라고 꼭 생각을 하고 있고요. L2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이티브 라우팅, BGP 쓰고 클러스터 메시 해가지고 고성능 S3 클러스터를 최대 분산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구성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설정들 똑같이 뭐 코어 DNS든 쿠버네티스든 실리움 CNI든 어디든 계속 뽑아내야 돼요. 이 도출 값들을 계속 뽑아내서 우리 환경에, 우리 서비스에 제일 맞는 값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본인들 환경에 맞는 최적의 값을 도출을 하셔야 되고. 자, 이제 S3가 나왔습니다. 이제 3분 남았는데요. S3는 이제 크게 뭐 지금까지 잘 했으면 이제는 얘는 그냥 올라타면 돼요. 미나이오 자체가 워낙 고성능을 뽑아낼 수 있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PV만 잘 컨트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스케줄링을 하는 부분만 조금 더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얘도 튜닝 값들이 있습니다. 튜닝 값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튠드가 있어요. 오토 튠드가 있기 때문에 오토 튠드를 사용을 해서 우리 환경에 맞는, 그리고 실제 개발자들이 권고하는 튠드 값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그 튠드 값을 계속 변경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 N/N 우리가 컴퓨팅 노드에서, 그리고 이 클러스터 S3 스토리지 클러스터 노드로 데이터를 쌓았을 때 어느 정도 부하 성능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를 해서,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제에서는 스루풋이 풋은 뭐 초당 81GB, get은 152GB인데 뭐 이걸 기가바이트로 한 180GB per second 정도 나오거든요. 180GB per second도 어마어마한 수치이긴 해요. 굉장히 높은 스루풋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정도를 이제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여러 전반적인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나온 1차 결과다라고 보면은, 이제 이 1차 결과를 가지고 어디서 그러면 지연이 생기는지, 이 지연이 생기는 게 정상적인 구간인 건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다시 또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고성능 클러스터 구축을 하기 위한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것이 제가 경험한 그동안의 몇 년간의 이제 S3 클러스터를 오픈소스 베이스로 쿠버네티스 위에서 구축을 하는 방법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를 마무리를 하면, 발표를 한 거는 사실 동지들을 좀 획득을 하기 위함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다 클라우드를 쓰고 계시니까 이런 로우 레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옛날보다는 좀 많이 모르세요. 되게 좀 외로워요, 이게. 옛날에는 다들 서로 막 로우 레벨부터 다 개발해가지고 쌓아 올라갔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옛날보다 되게 많이 줄었어요. 큰 회사들도 다 이렇게 클라우드 위에 올라타다 보니까 저희 이런 거 하다가 예전에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랑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은 와 우리 AWS 다 해줘 이렇게 돼버리면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한번 서로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얘기를 좀 해보면서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를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